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보였고, 세계 주요 경제 분야 거장들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은 또 유럽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우리 연대하자 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서 트럼프는 상당 부분 당황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3%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23년, 4년 이어서 언제 5.5%까지 금리 인상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고도의 성장, 견고한 성장.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연준의 공식 성명서상에서는 이런 미국 경제를 로버스트하다라고 평가까지 했고 솔리드 페이스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릴 만큼 세계 경제는 23, 24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했는데 미국만 나홀로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5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스스로도 우당탕탕 했고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제학적 정의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지금 4월 30일이니까요. 4월 말 5월 초니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한 상황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만큼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었던 레이 달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질서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미국이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경기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한 상황,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분리를 고려하고 새로운 경제적 연결망을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적 연결망을 만들어 가면서 연대한다는 거죠. 미국은 점점 더 우회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미국이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달리우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달리오가 워낙 많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서 금융 질서라든가 국내 정치라든가 또 국제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텐데 뭔가 이 국제적 질서나 국내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식 관세 전쟁 그런 거 그만둬. 소위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그만두라는 hands off라는 시위랑 비슷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미국 금융가에서는 거의 아버지 혹은 형님격으로 불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JP 모건 체이스의 CEO죠. 다이먼 회장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중국과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라고까지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고, 동맹국들과 함께 해야 한다. 동맹국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신뢰를 더 잃는 것이다. 결국 유럽이나 영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더 해서 견고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신뢰를 오히려 잃고 있고 동맹국들에게도 너무 강건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경제적 협력 관계를 안 가지려 한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도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되고 이런 동맹국들에게도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라고까지 경고하면서 이런 관세 전쟁 위험하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데이터를 보셨고 미국 금융계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거장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또 관세 옹호론자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거장이나 노벨상 수상자나 경제학계 혹은 금융계 여러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미국의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지금 미국 내부를 보는 게 미국 그 하드 데이터, GDP 데이터를 받고 미국 주요 거장들의 말을 봤는데 다른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EU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유럽연합 EU의 수장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그 폰데어 라이엔 그 어, 집행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협상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너무 강하면 유럽이 들어줄 수 없는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협상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 우리도. 그리고 이번 상호 관세나 이런 조치들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잘 알고 똑바로 알고 대응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미국도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어 우리 EU 유럽의 이익과 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조치들을 다 단행하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좀 반트럼프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도 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미 투자를 전격 중단하라, 일시 중단하라. 이건 너무나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유럽의 주요 기업이 미국 경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업들이야 미국으로 공장 옮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기업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조 기업들, 완제품 기업들 그동안에 그런 대기업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없었습니까? 다른 공급망 생태계가 없었습니까? 나 홀로 이런 대기업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돈 벌겠다고 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한국은 어떡하죠? 한국은 저는 오늘도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관세 전쟁으로 무역 협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식 행보는 걱정되는 게 수출이 아닌 겁니다. 걱정되는 게 외수가 아니에요. 내수가 걱정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나가고 남은 자리. 그 수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벤더사의 벤더사, 또 벤더사의 벤더사. 그 많은 공급업체들. 그 공급업체에 딸린 많은 직원들,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 또 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또 그 많은 1차 벤더, 10차 벤더, 또 많은 공급업체, 소상공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식당, 편의시설, 자영업자들. 이게 우리 한국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나갈 수 있지만 나가고 난 남은 자리는 정말 이 저는 계속 걱정하는 게 내수 경제인 거예요. 마크롱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면 뭐하냐. 프랑스 경제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EU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이고 EU 인구가 4억 5천만인데 뭐 걱정이냐. 유럽인 다 하면 7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이 이럴 때 하나가 되고 더 통일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미국 밖에서 보는 여러 리더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정말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냉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을 기한으로 무역 적자 원인 뭐 이런 걸 조사하겠다 하고서 EU 제품에 대해서 absolutely 확실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했고 실제 3월 10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서명했고 13일 상호 관세 도입하기로 했고 뭐 수입 관세율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입하겠다 하면서 3월 12일 날 EU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3월부터 또 13일 날 EU산 주류에 대해선 2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냉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에 대한 스페인, 이탈리, 브리튼, 프랑스, 저머니, 스웨덴, 덴마크 많은 유로피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영국도요. 가장 긴밀한 혈맹 국가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EU 수입 관련 조사 개시를 하는데 EU의 수입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24년에 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대중관계 대러제재 이거는 미국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요. 중국에는 이전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러시아와는 다소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과는 관계를 냉각시키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EU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순 없고 EU는 경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EU는 중국과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미국과는 관계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다면 근데 미국 입장에선 EU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이만큼 있으니 그러니까 단순히 수입 안 하면 미국은 나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국도 이미 냉각됐고 EU도 냉각됐고 자, 그러면 그다음 뭘까요? 중국과 EU가 연대할 가능성이 고조되지 않을까요? 가장 시발점이 됐던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국빈관에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거죠. 여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때 이 사진만 보아도 시진핑이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인데 늘 그죠? 근데 둘 다 미소를 띠고 있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의 얼굴 중에 이렇게 미소 띈 얼굴을 처음 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이건 미소 띈 얼굴이거든요, 확실히. 의도적으로도 미소를 잘 안 띠고 되게 묵뚝뚝한, 무표정한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 이 사진 한 장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항상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다.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게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이때. 어떠한 부당한 억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일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언급한 것이고
그 밖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트럼프는 매일 언급했죠. 트위터에다가 쓰고, 어, 기자회견하고 매일 언급을 했죠. 근데 시진핑은 처음 스페인과 정상회담 하고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다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주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장관도 아니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린 싸우길 원치 않아. 그러나 싸우고자 하면 난 싸울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시진핑은 어, 무반응을 계속 보이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성적표와 미국 내에서의 많은 비판과 또 많은 비난 섞인 핸스오프라는 시위대의 시위, 50개 주에 걸쳐서 7, 8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도 내가 유리하지 않겠구나. 미국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트럼프가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뭘까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왜 도대체 전화 안 주는 거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트럼프의 심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움직임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EU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인구 구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을 합해서 100이라고 할 때 중국 인구가 57%예요. 유럽 인구가 30%입니다. 유럽 인구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 인구 13%. 또 여기서 간혹 몇몇 분들이 중국 뭐 15억, 14, 15억 인구 있으면 뭐하냐. 평균 임금이 90만 원밖에 안 된다. 무슨 소비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15억 중에 30%, 상위 30%면 어떻습니까? 미국 인구를 넘어요. 상위 3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상위 3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상위 20% 초고소득층만 나열해도 미국 인구 수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까 제가 EU 회원국 인구가 4억 5천만이라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인용한 표현을 해드렸는데 유럽 전체 인구 다 하면 7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럽 인구, 중국 인구만 둘이 연대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제외하고도 나름의 소비 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과 중국이 공고하게 파트너가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수입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수출을 어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 문 닫죠.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줄죠. 그럼 중국 경제 스스로도 망가져요.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합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만 자국 경제가 지탱이 돼요.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 재작년 마이너스, 작년 마이너스, 올해 제로 성장.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독일 경제도 계속 제조를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만 합니다.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자국 경제 내의 소비로 이루어질 만큼의 물량이 아니니까 결국 어딘가는 소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 유럽형 그리고 서구형 동맹국들이 그렇게 움직였죠. 근데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원유 에너지를 어디에 수출했나요? 중국, 인도, 브릭스 국가들에 수출하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 시작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안 좋은 사이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이런 경제적 협정을 맺을 수 있어요. 인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인도도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고요. 러시아하고도 안 좋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쨌든 인도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헐값에 사들이는데 러시아산 원유 헐값에 사는데 그보다 더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 어딨어. 국익에 도움되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절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와, 저 사람 친중인가? 저 사람 친중으로 전환됐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언제든지 이 퍼즐이 깨지고 다시 짜여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실리주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중국과 EU의 연대가 그렇게 허무맹랑하지 않고 이유 있는 연대다. 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던 게 이 GDP 규모죠. 미국 GDP가 세계 26%를 차지합니다. 근데 EU만 17.6%. 근데 유럽으로 확대하면 24%. 중국이 16%. GDP 규모로 봐도 둘이 합치면 그냥 월등히 커지죠. 근데 만약에 뭐 한중일도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만 고립시키고 연대하기 시작하면 세계 GDP가 74%예요. 미국 GDP가 26%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연대하자. 내가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알루미늄, 철강 너네가 좀 사줘라. 내가 반값에 내줄게.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딜을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EU만이 아니라 전역에 걸쳐서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주요국의 나름의 반미 행보가 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이렇게 한중일 장관계 회담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가졌단 말이에요. 또 마침 캐나다 총선 결과가 나왔죠. 이 새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는 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혈맹 아닙니까? 캐나다, 미국.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캐나다한테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어달라. 이 말에 캐나다 국민들은 어땠겠을까요? 어땠을까요? 한 3,5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인구가? 이 인구가 어땠겠나요? 굉장한 자존심이 구겨지고 미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 트럼프라는 민심이 극대화됐던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반 트럼프라는 그 민심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과는 끝낸다. 미국과 독립한다. 미국과 독립하고 새로운 다른 나머지 국가들과 더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캐나다 경제를 강하게 굳건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유세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 트럼프 민심을 앞세워서 총선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총선의 결과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심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 GDP 성적표도 안 좋았고 그리고 세계 주요 저명한 인사들도 다 맹비난을 하고 있고 미국 유권자들도 반대 시위 펼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베센트도 좀 자제하라 하고 있고 참모들도 그렇고 이제 관세 전쟁의 경과가 어떨까요? 더 격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4월 초부터 이렇게 막 걸었다면 그게 이제 한풀 꺾이는 흐름으로 작용될 만한 충분한 여건.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이것은 최악의 결과다라고 분명히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행보를 이끌긴 어렵겠다. 오히려 GDP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이 결과 때문에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겠다. 시진핑은 전화도 안 걸고 있고 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 트럼프가 더 지금 왜 전화 안 하고 있냐고 속으로 굉장히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상당 부분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안 보시고 이 사람 반미야, 친중이야 이런 댓글 남기지 마시고 이런 여러 지정학적 또 경제적 여러 움직임 속에서 그런 경과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분석적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세 전쟁을 관찰하시는데 충분히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말미니까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글로, 말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을 이미 만들었죠. 또 매주 줌 수업도 해드리고 있고, 또 매월 월간 특강을 진행하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오피셜 클럽에 조인해서 더 면밀히 이런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 놓았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이상 오늘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이니까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